세 분의 전문가 패널을 모시겠습니다. 417호 법정의 교훈을 짚어주실 이봉구 변호사님, 한국의 미래를 말씀해주실 김순웅 특보법인 정리인 대표 변호사님, 그리고 첨단대생의료법의 현실을 전해주실 정민건 의사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세 분 전문가 패널의 발제와 토론을 차례로 청해 듣겠습니다. 전문가 발표가 끝난 직후에는 시민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는 질의응답과 자유토론 시간이 넉넉히 준비되어 있으니 들으시면서 질문할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순서로 이봉구 변호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노피님이 쓰신 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후딱 읽어보니까 제가 뭐 기초 지식도 있으니까 이런 걸 믿음직하게 넘어가서 금방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잘 쓰셨기 때문에 제가 내일 패널로 나오려고 하는데 겁이 없는데요. 최근에 제가 경험한 황우석이라는 인간의 진면목 이런 부분을 잠깐 얘기하고 마이크 오래 안 잡으려고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사면 그 얘기를 아까 보고 보니까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두 분이 내가 연장자니까 오래 마이크 잡아도 불만을 하지 말라. 그 분이 아까 어떤 게 제가 이 신경 탁 쓰였냐면 개인 착복 없는 행령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사면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실체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검색을 잘 하시는 분은 그 무렵에 언론 보도를 보면 국가에서 그 세계 줄기세포 허브를 앞으로 보건복지부 특수법인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이 특수법인이라는 게 뭐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몰라서 제가 높아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법적 주체가 되는 건 원래 자연인입니다.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의 집단이나 재산의 집단에도 이게 법적 주체를 인정할 어떤 한계 내에서 인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법이에요. 특수법인으로 운영한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준비기간을 갖고 태어나서 하나의 법적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은 어떨까요? 법인은 우리가 형사든 민사든 모든 법률 관계에 가장 기본적인 핵심 법리가 되는 게 그 민법 총칙이에요. 거기 보시면 법인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준비한다 이렇게 나와요. 세계 줄기세포 허브. 우리가 허브한다고 허브가 됩니까? 우리는 당시에 지금도 그렇겠지만 기초과학에 대한 인프라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줄기세포 어쩌고 했지만 이미 다른 나라는 수년 전에 이미 연구를 한 거예요. 세계에는 그 산학협동체 또 말빨이나 있는 영향력 있는 세계 석학들이 준비해 이분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도 열고 MOU도 하고 우리가 이런 걸 제공할 테니 아니 예를 들어서 신분병세계에서 전문의입니다. 당뇨 이런 각종 그 전문 의료기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이해를 시키고 우리가 윈윈하자 이런 걸 세미나를 통해서 하는데 그런 석학들을 모실 때 이코노미 타고 오라고 그럴까요? 식사하실 때 짜장면 순대 드시라고 그래? 모텔에서 주무시라고 그래? 이걸 다 누가 했어요? 정부가 했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정부는 그런 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어요. 그래놓고 공공대표는 보건복지부는 국가 대표고 검찰은
법 집행을 하는 국가의 대표기관 아니야. 그런데 지들은 거기에 소요된 비용을 횡령이라 그러고 자기는 못 먹겠다고? 그래서 제가 진짜 이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50대였는데 지금 70대 중반에 뭐라고 결론했냐면 야 그게 영국이 횡령하면 정부 국가 아니면 장로회냐? 내가 이런 진짜 결론에서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이런 실이 어떻게 나왔냐? 제가 오늘 나옵니다. 20년을 한결같이 오시는 여러분, 이 뒷배가 있어서 그래요. 그때 417호 법정에 소회를 얘기하고 그때 꽉 차가지고 응원해 주는데 제가 광산님, 피고님의 변호인 몰랐어. 취급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국가도 같은 차원에서 보면 하나의 법적 주체고 개인도 하나의 법적 주체예요. 그러면 먼저 인간이 돼서 와야 되잖아. 지네는 공복개통을 하면서 거기에 소요된 거는 횡령이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응원하에 제가 그 약간 유머한, 지금 생각해도 약간 좀 또라이 같은 변론을 했는데, 그래서 그 정부 용기는 원래 엄격합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 설례가 있어요. 다만 그래도 그게 제가 그때 우려했던 거는 법원이 나를 믿게 보고 그 영향이 박사님한테 미치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다행히 가로 열고 개인적 착복은 없었다. 그래서 아까 보게 보시면 개인적 착복은 없었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라톤 선수가 40.15를 뛸 때 42km쯤 가면 거의 죽다가 스테디움에 딱 들어서면 박수를 확 치니까 갑자기 보폭이 늘어나가지고 한번 확 걸고 소리 나잖아요. 제가 이 정선생하고 재판을 준비하는데 그런 때가 꽤 있었는데 아니 여러분들이 꽉 차가지고 응원을 해드니 제가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죠. 모시에서 사명하는데 왜 박사님이 사명 맡지 못하겠을까요? 여러분이 끝까지 한번 힘을 모아주시면 제가 얘기를 하면 석 달 열흘 해도 모자른데 제가 이게 너무 흥분을 해서 뒤를 넘기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게 약간 그 유튜브나 팟캐스트 이렇게 것처럼 구성을 했었는데 그 변호사님께서 저희끼리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면 오늘의 주인은 여러분들인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짧게 이렇게 갔는데 사실 더 여쭤볼 부분이 많은데 오늘은 또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면서 질의 겸 소개 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 옆에 계시는 정민권 원장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제 책에도 썼습니다만 그 가기 어렵다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턴은 서울 아산병원에서 하셨고요. 그리고 전공의는 서울대병원에서 다 마치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딱 터졌어요. 이제 개업만 하면 되는데 이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민권 원장님의 개원이 왜 늦춰지게 됐는지
도대체 NT1 논란에서 무엇을 받길래 개원까지 미루고 이렇게 연구원으로 그리고 410km 법정에서 이렇게 필드에서 뛰게 되었는지, 그리고 박수는 그 고통을 감내해 주신 정민권 원장님께, 사모님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정민권 원장님 사실 이제 저도 20년 전을 돌이켜보니까 왠지 모르게 저처럼 이 사건에 관련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인연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사실 이제 의과대학에서는 지금은 불교 신자지만 당시 이제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 서울의대 카톨릭 학생회에서 어떤 그 의료봉사 활동을 제가 진행을 했었고요. 거기서 그 카톨릭에서 같이 봉사 지도 교수님이셨던 분이 바로 안규리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임상에 들지 않고 기초과학, 특히 이제 신경과학이라는 쪽을 좀 연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병이 치료되지 않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하나는 아니고 또 하나는 지생되지 않는 세포를 치료하는 신경계 그런 쪽을 이 진료에 이바지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생리학교 시대에 1년 정도 잠갔었고요. 그러다가 조금 저희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제가 좀 더 재미있는 분야가 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제 임상을 봤습니다. 그게 이제 2001년도에 임상을 시작했고 2005년도에 드디어 그 힘든 그 전문 과정을 다 끝내고 레지던트 과정을 다 끝내고 전문의하고 이제 저는 돈도 많이 벌고 환자들에게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어라고 딱 그 취직을 하고 1년 정도 이제 회사에서 진짜 말씀드린 개원의 꿈을 이제 곧 실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진료를 하면서 뉴스를 보니까 저희 지도 교수님이었던 안규리 교수님 나오시고 황석 교수님이 같이 공동 연구를 하시고, 또 그런 분야가 제가 처음에 꿈을 꿨던 어떤 신경 그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주기세포 연구였고, 저는 굉장히 마음속으로 성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PD 수첩이 11월에 딱 터졌죠. 이렇게 되니까 사실 저도 저 보면 때까지 사회 참여 같은 걸 거의 해본 적이 없었고요. 어떤 운동권 어떤 그런 데모도 사실 잘 해본 적이 없었던 그냥 평범한 학생 또는 시민이었는데, 어떤 그런 분야가 제가 관심 있던 분야가 이게 문화대원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운명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 PD 수첩을 했던 그 PD 님께서 사실 보니까 제 고등학교 동문 선배이셨고요. 또 하나 반대쪽에서 또 그 황 박사님의 위에서 어떤 칼럼 쓰였던 김어준 씨 역시 저희 고등학교 동문 선배였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한편으로 많이 엮여 있는 사건에 제가 지금 관련이 되게 됐었는데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어떤 그 과거의 일들이 이제 20년이 지났는데, 그럼 이제는 우리가 그 정부에서 정생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서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주기세포 연구를 꼭 키우겠다라는 것을 작년에 대통령께서 분명히 천명하셨는데, 그러면은 그것이 지금 현재 5월달에 시행령에 개정되어서 굉장히 뭐가 될 것 같은 분위기로 보도는 됐지만 사실은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 사건이 말씀하셨던 대로 교수님께서 어떤 잘못된 처음에 구슬을 잘못 꿰서 정말 이게 잘못 틀어진 그 사건을 잘못 마무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어떤 주기세포 과학사에서 굉장히 커다란 그런 5점으로 기록이 되고 피해자는 가해자로 등록이 돼 있고, 그리고 그런 기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이 기술은 아직은 이제 뒤돌아가는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어떤 그런 선입견, 그것을 바로잡는 길은 바로 과거의 이 황문석 교수님이 사건을 올바로 기록하고 또 과학적으로 잘못 또
어떤 과학적이지 않은데 어떤 그런 동계학적인 오류, 그림의 오류, 여러 가지 분석의 오류로 점철된 하버드 논문이 지금도 현재 과학계에서의 기원이 천연생식이라는 결론으로 전이 현실을 바로잡음을 이걸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줄기세포가 재생의학을 바로잡는 그런 첫 발걸음이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 일을 좀 하게 됐고요. 또 생각보다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이 제가 뭐 이게 특출나게 어떤 천재도 아니고 뭐 이렇게 머리가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냥 고등학교 생물학적 지식 정도로 가진 사람이 그냥 참을성을 가지고 계속 자료를 뜯어서 보면 하나 두 개씩 그냥 발견되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모아져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청생이력을 왜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0년이 지난 황석 박사님 줄기세포가 지금 그 만년 유도만능 줄기세포가 있는 현실에서도 유용한가라는 데에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줄기세포 학회에 참석을 해서 우리 정말 청생교육법이 개정되니까 얼마나 그런 연구가 활성화됐지라고 가서 봤는데 가서 보니 사실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어떤 그 줄기세포 연구의 뜻을 가지고 20년 전에 이미 그 성체줄기세포로 배양을 해서 환자들 치료하던 의사 선생님들이 한 번도 지금 치료하지 못하고 계시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배양이 금지되어 있고, 또 그런 것을 시도하려고 하면 치료기관이 아니라 연구 목적으로 그 첨단 대상 의료기관들 지정을 받아야 되고, 그 절차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매년 점검 들어오는 너무나도 규제가 많고, 그리고 많은 돌과 시설을 하지만 실제로 연구용으로 그 줄기세포를 치료하는데 시도해볼 뿐이지 치료 목적으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고 또한 비용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는 줄기세포, 특히 배양을 해서 실제적 환자에 도움되는 줄기세포는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일부 상품으로 개발된 연골이라든지 이런 완전히 허가된 일부 제품 말고는 저희 현실에서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환자분, 특히 제가 알고 있는 의료기업 환자분들이 그냥 일본으로 비행기 타고 아직도 많이 가고 계세요. 얼마 전에도 간다고 저한테 얘기하시고 아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조금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알아주셔서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IPS, 유도 만든 줄기세포가 지금 현재 모든 것이 답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황홍석 박사님의 연구가 지금도 의미가 있는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IPS로 어떤 그 돌연변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실제로 메이저 어떤 그 큰 돌연변이들을 잡는 데는 성공하겠지만 그 자잘한 어떤 돌연변이들은 아직도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환자들한테 이식했을 때 바로 암이 된다든지 이런 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게 10년, 20년, 30년 지나서 암이 되지 말라는 부작용이 없고요. 그래서 아직은 조심스럽게 관찰하면서 혹시라도 부작용이 나는지를 관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원석 박사님이, 황원석 교수님께서 진행한 이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방식은 이미 복제가 돼서 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그 개들은 모든 장기 세포들로 건강하게 분화가 다 잘 됨을 확인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난자를 통해서 세포를 초기화 상태로 돌리는 것이 가장 내처를 하는 방법이고, 어떤 약물이라든지 유전자라든지 이걸 통해서 다시 비활성화를 다시 미분화 상태로 돌린 다음에 이식했을 때 분화가 암을 시켰다 하더라도 다시 미분화되는 소리가 그 암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다른 미토콘드리아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는 또 이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많이 치료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용성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끝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말씀
말씀을 듣다 보면은 참 이게 저 책을 쓰면서 난자나 정자 같은 생식세포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게 난자 없는 일본식 유도만능 줄기세포는 한마디로 저는 좀 무식하니까 그냥 말을 할게요. 의학자들께서 좀 조심스럽지만 순정 부품이 있고 짝퉁이 있잖아요. 이게 짝퉁이에요. 유전자를 삽입해가지고 강제로 되돌린 건데 그 사람들끼리도 고민이 이게 진짜 다 되도록 한 건가? 몰라요. 순정 부품이 있어야 기준이 되는데 그게 황 박사님 하던 그 기술인데 난자를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맞죠, 원장님? 난자나 정자 같은 걸 하면 얘가 기존에 가지던 정보를 싹 포맷을 시킨대요. 그리고 나서 자신만의 정보를 싹 만든대요. 얼마나 대단한 고귀한 생명이고 정말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잠깐 문득 든 생각인데 이 난자를 공유하자라는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의 제도가 왜 법정에서 유죄가 나왔었는지 그 당시 410조에서는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변호사님 잠시 좀 설명해 주실 수 혹시 있으신지요? 당시에 뭐 장기 이식고 그거에 대한 논란도 되게 많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법리보다도 거기에 박사님하고 같이 기소된 분이 장상식 원장님인데 그분이 참 훌륭하신 분인데 박사님이 이제 이 체세포 복제배아 중세포를 수입했다 난리를 쳐요. 근데 그게 난자를 전제로 한다는 건 또 몰라. 난자가 없으면 못하는 거야 아예. 근데 그 원장님이 이 난임 주부들이 체외 수정에 의해서 임신을 하려면 이게 1회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한 4회 정도 해야 돼요. 근데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뭐 7개에서 한 뭐 12개 이렇게 난자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제일 좋은 거를 골라서 쓰고 또 그거를 체외 수정해서 그 배아 중에 또 한 2개, 3개를 넣는데 거기서 이제 쌍둥이가 많이 나오는 거는 실패하지 않으려고 많이 넣는데 그러니까 난임주부 수술을 하면 항상 잉여 난자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생명윤리에 그래도 관계가 될 거는 뭐냐면 배아부터야. 그런데 체세포 복제에는 난자가 있으면 되지 배아까지는 안 가요. 배아까지는. 그러면 난자라는 건 뭐냐? 그냥 인체 추출물이에요. 뭐 우리 장기나 비슷해. 뭐 제 생각이지만 제 생각이지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영국에서 이거를 난자 공유제라고 해서 이 제도를 실시해요. 그때 그 정수돈 교수인가 굉장히 그쪽에 그게 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연구가 안 됐으니까 그 복제에 대해서 잘 아는 분한테 박사님이 의견을 물어서 왜냐면 원장님이 이렇게 내가 엄청 도와줄 텐데 그거 괜히 법에 걸리고 이러지 않은 걸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전문가의 의견 들어가지고 이제 원장님하고 그렇게 한 건데 그러면 과배련 주사 비용이 많이 드니까 뭐 난임 중에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 부부를 데려다가 이게 이런 제도가 있는데 동의하겠냐. 그래서 그 자발적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2년 안자를 그 얼려가지고 버리는 게 왜 얼리는 게 문제고 왜 버리는 게 문제냐면 이분들이 얼린 걸 다시 안 써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 한 번의 기회가 중하니까 이 얼린 걸 쓰면 잘 되겠습니까? 싱싱한 난자를 하니까 또 해요. 다음에 할 때 이거 얼려뒀던 걸 쓰는 게 아니에요. 저 같으면 쓰겠습니까? 다시 한번 내가 고통이 있더라도 해서 하지. 그러니까 이건 얼려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를 자기가 과배련 주사 비용을 부담하면서 이게 그
에그 쉐어링에 의한 그 난자를 제공하는데 이걸 기소한 거예요. 얘들아 뭐 여러 말 한 거야. 여러 말 등실이 육박한다는 말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등짝 확 때리는 이런 야단 많이 받았잖아요. 주제를 알고 선진국에서 이거 하는 건데 이게 연구를 하려면 무조건 난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걸 공급해줘야 연구를 하는 거 아니야? 이걸 끊어놓고 무슨 대한민국 생명윤리법에는 마치 최세포 해리식 연구를 허용하느냐 이 간판을 닫던지 야 그게 우리는 닫아. 그러면 오늘이다 이 난자를 쓰고는 안 되는 윤리가 이걸 동결했다가 쓰면은 윤리 문제가 해제되나? 여러분 해제되겠어요? 웃기는 쉬우다가 이게 그래서 이런 그 좀 이게 윤리에 대한 그 아주 자꾸 욕이 나와서 그냥 이 선진국에서 우리보다 헐나 걔들이 먼저 했고 그래서 이게 그게 뭐냐면 어떤 분이 자기가 아까도 뭐 여기 나오는데 그 재생 불가능성 그런 질환을 앓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이 와가지고 나 난자 제공하겠다 이래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침수행이야. 이 난자 시어링이 전제하는 건 뭐냐면 연구를 위한 침습행위는 없다. 그건 왜냐하면 그 여성한테 타격을 주는 거니까. 그런데 이 나는 주부는 어차피 자기가 난자를 뽑아야 자기가 그 아기를 가질 수 있어. 근데 거기서 낳는 거를 이 소중한 이거를 활용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꼴까 그래. 앞으로 아까 뭐 재생 의료 그 다 소용없어. 그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 아까 여기 나오네. 그 질병치료도 윤리다. 아까 질병치료도 윤리다. 윤리다. 그것도 윤리예요. 중요한 윤리예요. 나는 주박에 뭐 옛날에 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너의 처형이니까 그거를 네가 견뎌라. 이게 윤리예요? 해결해 줘야지. 해결할 수 있으면. 근데 이게 어디서 이런 문제가 나오냐? 우리 사회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전문가 집단에게 자율권을 줘야 돼요. 의사는 안 믿는 거야. 의사는. 변호사도 안 믿어. 지들이 다 갖고 하려고 해. 지들이 다 갖고. 그러니까 맨날 그 모양이야. 이게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이 각 직업 집단의 전문성을 인정을 해야지. 근데 맨날 지들이 옥방이야. 이게 대답. 잘하셨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는 유일하게 그 당시 사건이 터졌을 때 서울대 항내에서 이 사건을 접하셨던 분이세요. 이분은 그 요즘 세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종이죠. 28살에 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서울대 교수님들이 하는 발명 특허를 다 관리하던 서울대 산학재단에서 이 특허만 관리하던 그 중간 간부셨는데 그 당시에 서울대 학내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리고 이후에 NT1 특허 논란 20년이 지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또 지금 바이오의 특허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김순웅 대표 변리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저는 수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좀 불량 학생이었습니다. 양일섭 교수님 저희 생리학 가르쳐 주셨는데 생리학 무지 재미없었고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좀 그렇게 못한 겁니다, 교수님. 다른 말씀 아니고요. 저 상과학도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요. 황우석 교수님이 상과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수업 들을 때 강의실 뒷편에 앉아가지고 이제 난 생각하고 있는데 그날은 동물복제를 말씀을 하시는 날이었어요. 그날이 그 논리가 논문으로 발표되는 날이었는데요.
복제량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복제라는 개념이 성공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사람이 세포가 태어나서 죽어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데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연구가 성공이 됐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그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서 강의하신 황 박사님, 황 교수님을 처음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좀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28의 변리사가 됐습니다. 수의학에 관심은 없었지만 변리사로 일을 하다가 서울대 산업협력재단이라는 데서 특허 관리하는 부서에 변리사를 뽑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저 여기 가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제자가 원하니까 그 자리에 앉혀주신 거죠. 그런데 그 자리가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이 생기게 되면서 저도 이 사건에 좀 관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뭔가 그렇게 좀 특별한 인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서 한 달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놀랍게도요. 서울대학에서는 이게 분명히 과학적인 어떤 스캔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대학에서는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산업협력재단의 기술이전 실장직을 맡고 있었는데요. 대학 내부의 중요한 회의에 좀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죠. 놀랍게도 결론이 있었습니다. 황 박사님, 그리고 논문 문제, 그리고 특허 문제. 그때가 서조위가 꾸려지기 전이었죠? 전이었죠. 그게 놀라운 거죠. 그리고 이 특허 문제는 또 이제 제가 맡고 있는 그런 일이기도 했고, 그래서 회의가 끝나고 저희 이제 자리로 와서 저희 본부장님 계시는데요. 본부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특허는 발명에 대한 권리인데요. 발명은 기술적인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기술적인 아이디어. 그러니까요, 이 줄기세포를, 환자 맞춤형의 줄기세포를 만드는 이 기술적인 방법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논문에 게재했던 사진이 설령 조금 틀린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디어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이디어이고 이 기술은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발명을 신청할 때 그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는 10번에서 10번 모두 성공해야 특허를 신청하는 거 아닙니다. 이 아이디어를 입증하는 데이터가 한 번이라도 성공하면 충분히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특허를 신청하고 있고 다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특허는 지켜져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아주 이렇게 좀 들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회의 결과에 따라서 특허를 취하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있었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실현 특허를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본부장님이나 단장님께서 특허를 행정적으로 취하해라고 하면 취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켜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그래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몇 가지 특허를 받는 과정이 참 오래 걸렸습니다. 이 특허 획득하는데 무려 10년 걸렸습니다. 특허청에서 심사가 2007년도에 시작이 됐는데요. 그 특허 심사 결과의 내용을 받아봤는데 그 내용이 이 발명은 실현 여부를 알 수가 없다. 재현 여부를 알 수가 없다. 이 신청한 발명이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서울대 조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거는 안 된다고 하더라.
그겁니다. 사실 저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 서면으로 의견서나 보정서를 내기 전에 심사관과 직접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를 많이 하는데요. 다른 발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담당 심사관이랑 말씀을 나눠보면 너무 객관적이거나 권위 있는 서울대 조사의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그것보다 더 높은 권위나 객관성을 갖고 있는 어떤 자료나 의견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희가 무려 95번의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매월 한 번씩 연장을 하게 되는데요. 95번은 7년 11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특허청의 과장이 바뀌고 특허청장이 바뀔 때마다 연락이 옵니다. 도대체 이 발명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든 빨리 취하를 하든 뭘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도인데요. 그래도 한국특허청은 저희를 기다려줬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기간 연장을 허락해준 사건은 아마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2013년도에 가서 그러니까 만일 서울대 조사의 보고서가 아까 나왔지만 천연생식이다라든지 이거는 줄기세포, 채세포 복제가 아니다라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나 몰라 이런 보고서였다면 아마 특허 등록이 가능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정적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주장을 펼칠 수 있고 관련된 데이터나 증거로 이 발명이 재용 가능하고 실용 가능하다는 걸 말할 수가 있었는데요. 서울대 보고서에서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던 게 저희가 특허 받는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했고요. 2013년도에 가서 이탈리 포프라는 연구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줄기세포를 성공하게 됩니다. 미국 변호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황석 교수님의 이 아이디어를 직접은 아니지만 이탈리 포프라는 연구자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게 간접적으로만 입증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미국 특허청에 이 관련된 내용을 제출하고 특허를 획득해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었는데요. 그분께서 한국분이신데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모니터링 하시다가 그 이벤트가 생기고는 미국에 신청을 하고요. 미국에서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특허가 등록이 되니까 그 내용으로 한국에서도 재용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고 결국은 특허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요. 중간에 호주에서 특허가 등록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호주는 그 내용을 심사를 하고 특허청에서는 특허를 허여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저희가 그 대리인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허여 결정이 왔습니다. 실은 황우석 박사님께는 정말 미안한데 제가 그때 좀 잘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때 D1보의 기자랑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 호주에서 특허 허여 결정을 받은 거가 너무 흥분됐고 너무 반가운 일이었는데요. 그때 그 기자가 혹시 좋은 일 없냐, 황우석 박사님 관련된 그런 일이 없냐라고 계속 물었는데요. 제가 그만 호주에서 특허 허여 결정을 받았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그게 기사화가 된 겁니다. 기사화가 되니까 다들 반응들이 한국에서는 특허가 안 된다고 했는데 호주에서 특허 허여 결정을 했네라고 해서 정말 그 반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분위기가 그야말로 장난이 아니었는데요. 더 장난이 아닌 거는 많은 분들이 호주 특허청에 문의를 한 겁니다. 문의. 그래서 호주 특허청에서는 이례적으로 그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성명서를 내게 되는데요.
성명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황홍석 박사의 줄기세포에 대한 심사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특허를 부정할 마땅한 이유가 없어서 특허 허용 결정을 했다 라고 하는 성명서를 냅니다. 저희는 이제 그 성명서를 보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최종적으로 특허에 대한 등록점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호주 특허청에서는 결론적으로는 다시 취소를 하게 됐는데 그 상황을 보면서 저는 제가 언론에 알려서 문제를 일으키는 죄도 있었지만 황석 박사님에 대한 관심 그뿐만 아니라 약간 부정적인 관심이 정말 많구나. 호주 특허청에 그렇게 연락을 해서 이 심사 제대로 했는 거냐, 이게 서울대에서 아니란 최세포 복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거 제대로 알고서 심사한 거니?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말씀을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황우석 박사님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줄기세포가 뭔지를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특허가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올해 26년째 변리사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특허에 대한 인식을 보면요. 변리사가 돈 많이 번다는 그런 뉴스는 제가 학교를 수의과대학을 다닐 때 그때 2000년대 초반 90년대에 이미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제가 변리사로 일을 해봤을 때 사람들이 특허 잘 모르고 심지어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이 특허 잘 몰랐습니다. 특허를 안다는 기업들은 다국적 거대 기업들의 특허 전략들을 무력화시키는데 방어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고 우리 기술, 우리 특허를 지켜내는 일을 하는 그런 전략들은 없었습니다. 그게 시작된 거는 불과 10년 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년 전, 15년 전이니까요. 이 사건보다 훨씬 그 이후의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같이 특허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니면 특허의 중요함을 좀 인식하는 그런 사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셰튼 얘기를 빠졌네요. 이 셰튼은 나쁜 놈인 것 같지만 전략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저희 셰튼은 본인이 영장류의 이 복제는 불가능하다라고 논문을 발표한 인물인데요. 그걸 저희 실험실에서 성공을 하게 되니까 저희 실험실로 왔습니다. 와서 마치 실사를 하듯이 내용을 살펴보고는 같이 공동 연구를 하자라고 했던 인물인데요. 그런 사람이 그 연구의 내용들을 본인의 특허에다가 내용을 담을 줄은 몰랐던 거죠. 나쁜 놈이지만 특허적으로 인식도가 높고 우리가 만약 특허를 취하를 했다면 그 내용들은 고스란히 다음번인 셰튼이 권리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여러분들 때문에 특허들을 좀 소중하게 지켜낼 수 있었던 것 같고 특허가 갖는 이번 황우석 박사님 특허를 갖는 의미는 제가 볼 때는 원래 이 특허가 갖는 권리 범위 소송이 일어났을 때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이 특허라는 특허 제도를 통해서 실제 NT1이 재현될 수 있는 기술이고 우리가 했던 그런 연구나 기술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던 그런 이벤트가 아니었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그 세 분 패널과 노 PD님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행사의 진짜 하이라이트 시민 타운홀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타운홀 미팅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단상이 전문가들의 강연이 아니라 시민 참석자 전원이 계급장 떼고 동등하게 묻고 답하는 시간입니다. 가감없는 자유발언, 날카로운 질문, 그리고 정책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진검승부인데 길면 안 돼요. 스스로들도 딱 정제된 질문들을 하시고 응답을 해주시고. 네. 그럼 마이크를 객석으로 넘기며 본격적인 시민 타운홀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유철민 변호사입니다. 세 분들 참 수고 많이 하신 거. 제가 어제 이 책을 갖고서 저는 기뻐서 이거 한달음에 다 읽어봤습니다. 이걸 읽어보면서 우리 정민호 원장님, 김순웅 변호사님, 또 우리 이봉구 선배 변호사님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신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 또 우리 또 교인은 우리가 몰랐던 거, 그 특이사항의 제목도 있죠. 그것까지 밝혀내시면서 이렇게 진실이 음표가 됐구나 하는 걸 이제 느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여기 세 분은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 황 박사님 위해서 이제 뛰신 분들이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제야에서 이제 좀 활동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걸 참 보면서 참 느낀 건, 우리 노피디님, 야, 이거 박사 논문 써도 해도 되겠다. 왜냐면 하버드 그 논문을 깠잖아요. 그죠? 그 반론을 아주 하시고, 물론 이제 우리 정 원장님 도움받아서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감탄을 했는데, 저는 이걸 사회과학적인 입장과 법률적인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문제가 왜 일어나느냐. 아까도 봤지만은 잘못 보인 거는 이 책에서 지적했지만은 서울대 조사 보고서부터인데,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이걸 갖다가 황우석 죽이기죠. 이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답지 없는 데다 답을 정해놓고, 황우석 너는 찌그러져라 하는 답을 정해놓고서 조사를 진행했으니까, 또 그 과정에서 황우석한테 유리하게 나온 것들은 빼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엉터리로 발표를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왜 황우석 죽이기를 했을까? 그 원인을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뺑뺑이 시대지만은 우리나라 최고의 학맥이 어딥니까? 고등학교는 경기고등학교죠. 경기고등학교, 특히 또 서울대 의대, 문신용이 경기고 서울대 의대의 아마 대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성일이는 경기고 출신, 연대 출신이 아니라 또 역시 경기고 출신이고, 또 당시 총장도 정원찬이도 경기고, 다 나이들이 비슷해요. 동기도 있을 수 있고, 아마 정명희는 제가 찾아봤는데 못 찾았습니다만은 정명희 조사위원장도 경기고 출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막강한 우리나라 최고의 똑똑하다는 당시 인류 최고의 인류 학교인 경기고등학교 학맥, 이 사람들이 교대화돼서 황우석 시기에 다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결론을 정해놓고, 야, 너 대전고 수의대 출신인 너는 네가 소비되면 그건 곤란하지. 우리 경기고 서울대 의대 우리들이 이걸 주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황우석 죽이기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사회학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사회 나와서 보시면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고등학교 학맥이 굉장히 끈끈해요. 저도 특히 고등학교 동기 그 아래의 몇 년 선후배 사회들은 굉장히 끈끈합니다. 마찬가지로 경기고등학교 학맥 최고의 학목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 문신영, 노성일, 정명희, 정운찬 다 비슷한 세대의 끈끈한 경기고 학맥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황우석 죽이기의 발단이 아니었냐,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문제가 아까도 우리 정민 우리 원장님도 아까 그 학맥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서로 전공이 다 달라도 그 같은 세대 고등학교 학맥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말씀하셨죠. 이게 사실입니다. 남자들 사이에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또 얘기 나온 것들. 그러면 그 당시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고서 답정론을 내고서 조사보고서 너무 교류를 하고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돼서 밝혀지고 하지만은 그걸 대대적으로 발표는 안 하죠. 자기네들끼리만 조금 수정하고. 왜? 자기네들이 위신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네들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걸 나중에 또 그걸 수정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묻어두기로 간 거로 같습니다. 자, 그럼 그 후의 문제는 뭐냐? 뭐 오늘도 나왔습니다만 그 후로 강화된 것이 생명윤리입니다. 물론 그 당시도 있어서 우리 여기 이봉구 선배님 열심히 했지만은 그 벽을 깨지 못했지만은 그 후로 또 더 강화됐어요. 국가생명윤리위원회 만들어서 더 강화되고 더 못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현실이 그 생명윤리위원회 주 멤버들이 누구냐 하면은 가톨릭계 생명윤리학자들입니다. 생명윤리라는 게 기본이 생명윤리를 존중하다 보니까 존중하고 규제, 그러니까 그거를 깨는 걸 규제하는 쪽에 강화가 돼 있지, 우리 과학자나 의사들처럼 그걸 좀 완화해서 연구하고 과학, 의학 증진에 하는데 좀 하자는 측면의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 규제론자들이 거기서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뭐 될 수가 있습니까? 예, 정부도 마찬가지고. 가톨릭이 우리나라 참 입김이 세죠. 정의실현 뭐 사제단도 입김이 세고 정치적으로도 입김이 셉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이렇게 가톨릭은 그 당시 또 그 성체줄기세포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또 방향도 다른 방향도 있었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미는 성체줄기를 보다 세세포, 줄기세포가 더 우위에 쓰는 것을 원치 않았기도 하고, 또 물론 뭐 가톨릭 자체의 어떤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고루한 그런 생명윤리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치병 환자도 생명윤리인데 그런 건 생각 안 하시고 거기는 정자 난자 또 생명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주류가 지금 생명윤리위원회를 꽉 잡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가 풀리기가 쉽지 않죠. 그것도 타파해야 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과드립니다. 발언이 있고 질의가 있는데 발언도 5분 이내, 질의도 3분 이내. 네, 그렇게 지금부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분. 저는 지금 이제 현직 교수님에서 지금 중고등학교 학맥을 엄청나게 따지시는데 가장 핵심하게 관련된 사람입니다. 정치공학 쪽 얘기하면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 의대가 수의대를 죽이고 뭐 경기도가 대통령을 죽이고 이것도 조금 의미 있지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며칠 전에 선거했지만 선거에서 왜 패냐? 제가 주장하면서 국민들의 사랑을 못 받게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이렇게 마이크 잡으면 뭐 한 시간 동안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 못하고, 이거 타운홀 미팅에서 맨날 하니까 짧게 반기해 주면서 자기들 할 얘기 다 해. 의인분들을 뭐 대충 다 관련된 분들인데, 저는 이제 대전고 나왔고 수의대에 나와서 이제 현직 생명과학자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게 핵심은 뭐니 앤티셀이 진짜냐 아니냐 그건데, 노 PD님이 아주 힘들게 그 S&P 칩을 분석했는데, S&P 칩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부족하고, 그 당시에 심사위원장이었던 정명희 선생도 몰라요. 정명희 선생도 뭐 경기 올라오고 서울의대 나왔어도 그분의 전공은 양약이고, 그분 그때는 분자 생물학을 아는 사이에 전혀 없었어요. 황우석 교수도 몰랐고, 그 속도가 나는 안균 교수도 분자 생물학적인 모르고, 서로 간에 뜻은 좋아요. 뜻은 좋은데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다가 보니까 이게 뭐 섞든 안 섞든 이게 있으면 된 건데, 과연 핵심은 뭐니 인간의 난자에 핵이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거 출발이 나오는 양의 난자는 핵이 들어가요. 그래서 양의 난자에 핵이 들어가서 성공한 것이 돌리인데, 돌리라고 하는 성문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가슴 큰 여자의 유선세포가 들어갔다 해가지고 돌리라고 이름졌는데, 인간은 지금까지 결론이 뭐니, 인간은 아직까지 난자막을 뚫고서 핵이 들어갈 수 없다고, 아까 뭐 어떤 분이 그 중간에 이제 저기 카자흐스탄 어느 과학자가 성공했다는데, 그것도 확인되지 않고 아마 그다음에 사기일 가능성이 크고, 그 당시에 뭐 인간 복제도 여러 번 얘기하는데 사기일 가능성이 크고, 지금까지 난자막을 뚫고 핵이 들어간 것이 밝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걸 기정사실이 아니고 황 박사님이 성공할 수도 있지만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밝힐 수가 없는데 심사위원장도 잘못 얘기했고, 또 이걸다가 얘기한 사람들도 잘못 얘기했고, 그런데 이걸다가 기정사실을 해가지고 사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섣부르고 정치공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서 했는데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종이고 인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요. 중요한 것은 그 과학적인 사실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될까요? 잠깐. 잠깐 이쪽 얘기할 때 다 얘기하고 나머지 얘기할 때 이렇게 흐르지 이제 15초 남았어요. 그죠? 3분 5분 지켜주세요. 네, 5분 자유발언 맞춰주셔야 돼요. 3분 20초요. 변리사 말씀 훌륭하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특허랑 논문이랑 다른 거예요. 특허는 기정사실로 하는 거고, 논문은 기정사실이 아니고 이걸 탐구해가지고 맞는지 틀린지를 다가 밝히는 것이 논문이고, 특허가 됐다고 해서 그것이 기정사실이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호주의 특허, 미국의 특허 세계에 맞다 이렇게 단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특허는 상업화를 위한 전조점이고, 이것이 진실이냐 아니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걸다가 이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난자를 이용한 체세포 핵이식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일단 제가 한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질문을 해야지. 그 요지가 뭐냐고. 요즘은요, 체세포 핵이식이 불가능하다고요? 지금까지 성공한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왜 없어요?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그 미탈레포프가 우즈베키스탄 일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대학의 교수예요? 그냥 논문 달려고 하는. 그래도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어요. 차병원에서도 했어요, 성공을. 차병은 실패했어요. 일단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인간에서 난자의 세포막을 뚫고 체세포의 핵 염색체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일단 사실이 아니시고요. 사실 핵이식 과정 동영상 많이 보셨겠지만, 세포막을 뚫고 체세포 염색체를 넣는 것이 아니라 체세포 자체를 넣습니다. 자체를 넣고 나서 전기 자극이나 약물을 통해서 기존의 난자의 세포질 안에서 체세포 자체를 융합을 시켜서 전기작을 줘서 이미 탈핵된 난자의 세포질 안에서 체세포 염색체가 하나의 세포의 염색체에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 체세포 핵이식의 과정이고요. 거기서부터 조금 전제가 잘못된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에서 이미 체세포 복제적인 기포가 수립된 것은 과학계에서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또한 미국 팀뿐 아니라 국내 차병원에서도 수립된 것이 이미 입증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연구 허가를 받아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실제적으로 체세포 복제 연구 줄기세포를 통해서 산부인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 과제들을 이미 제출해 대해서 차병원에서는 지금도 체세포 복제 줄기 연구에 대한 또 내년 또 2006년, 2007년에 새로운 로드맵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데이트된 사실들을 조금 알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타운홀 미팅의 취지가 주장을 하러 오는 거 아닙니다. 절대 자유발언도 입증 가능한 내용을 입증 가능한 방법으로 하는 거고, 지금 다음 질문은 질문하실 분
이봉구 변호사님한테 질문 드리려고 하는 게 아까 여기 선생님이 황우석 박사님을 누르려고 한 세력을 저는 궁금했었거든요. 그 황우석 박사님을 안 치려고 했던 반대 세력, 그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그분들이 종교 세력인지 아니면 시민단체인지 학계인지 궁금했는데 좀 변호사님이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정 박사님에게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건, 제가 바이오 산업은 저는 노가다하는 사람인데요. 지금은 IT는 똑똑한 엘리트들이 가는 뿐이고, 이 바이오 산업은 그러니까 양약 바이오가 아닌 한방 바이오는 저같이 이렇게 막노동하는 사람들이 클 수 있는, 벌어먹을 곳이 있는 한방은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아까 선생님들하고 보니까 타운 미팅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 타운 미팅을 해서 어떤 신약 임상 시험하는 원숭이를 키우시는 분에 대한 고통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얘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까 우리 노광준 선생님 PD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화를 잘 즐길 바에서 대화를 하면 원숭이한테 임상시험 안 해도 데이터를 충분히 뽑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가능한 건지 제가 저의 생각에 한번 여쭙고 싶고요. 한방 바이오를 쉽게 생각하면 인상 하나를 가지고 한 사람의 그 데이터를 여러 가지 뽑을 수 없지만 줄기세포로 배합을 해서 하면 모든 방향의 그 어떤 DNA를 잘 뽑아서 할 수 있으면 좀 더 편하게 원숭이가 아니어도 아까 선생님 말했지만 지금 면만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는다고 해서, 근데 그런 거에 근접을 하면 좀 여론이 안 좋은 걸 좀 더 황우석 박사님 쪽으로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김수동 변호사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행동이 옳은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제게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는데, 저는 황우석을 덮으려고 그랬다. 그건 제가 피부로 느꼈어요. 그게 뭐냐? 정민희 위원장이 서울대학교 교수입니다. 저기 시골의 복덕방 할아버지가 아니고, 그런 사람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재판장이 질문을 하니까 제가 약간 그때 흥분을 해가지고 처녀생식을 논하지 않을 건데 내가 흥분해가지고 논했다. 그게 말입니까? 그게? 그때 NT1이 죽어야 그 적대 세력들이 뭘 만들었는데 하나도 못 만들고 뭘 앞으로 지금 못 싸우더라고. 이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는 게 아는 거지. 그래서 이게 아예 덮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보면 사기의 금액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 농협에서 20억을 이렇게 지원하는 거, 그거 뭐 해서 몇십억은 돼야 그래도 황우석을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농협이 어떻게 지원을 했냐면, 박사님이 그거 아시잖아요. 소똥구멍에다 이 팔뚝을 대고 그 똥구멍으로 들어가야 그 난소가 이게 잡힌다는 거예요. 촉감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배란기가 언제쯤 될까? 이게 노후화에 그걸 보고 연구 지원을 한 거예요. 이분이 계속 우리 축산 농가를 위해서 그걸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예 용도가 지정된 거예요. 그 지원금은. 그래서 박사님이 그때 바빠가지고 그거를 아예 봉인해놓고 건드리지도 않았어. 근데 이게 사기라는 거야. 뭐 사기 비슷한 걸 넣으면 그래도 되는데 엉뚱한 거 넣고 불린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재판서부터 그 변호에 다녀있거든요. 그 수사 단계는. 그래서 가만히 다 보니까 이게 덮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분들이 그냥 불과 같이 일어나니까 이게 뭐 한 방울이 확 내린다는, 그 다음에 비가 팍 오면 팍 쏴버리지.
나중에 세력이 팍 무너지면 그때 가서 몇 년 지나가지고 무죄가 나온들 다 끝나는 거지. 거기서 얘들은 그냥 왜 엎으려고 그럴까? 그렇지만 저분이 질문하신 것처럼 이게 뭐 무슨 특정 세력이니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이게 엎으려고 그러는구나. 선생님 반대 세력이 누구였는지 왜 원고가 누구였는지 궁금해서요. 분명히 재판을 하면 원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고가 누구였는지 궁금해요. 그게 정부인지 또 아니, 그거 그게 궁금해요. 사건이 형사 사건이야. 항상 검찰이 기소하니까 검찰이 뭐 원고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고치는 거고요. 검찰에서는 기소한 검찰하고 피고인이 있을 뿐이니까 뭐 원고라고 굳이 표현한다면 뭐 검찰이죠, 정부죠. 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세력이 어딘지는 저는 모르는데 이거 어거지로 확 덮어버리고 우선 불을 끄고 다 아면 어떻게 됩니까? 이유가 뭘까요? 네? 여러분들이 자꾸 황우석 살려라. 아니 그때 당시 잠깐만요. 여기 답변이 됐는지. 알겠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약회사에서 어떤 주기세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신약 개발에 응용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은 이미 2005년 당시에 논문 나올 당시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아마 그 당시 기사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지금 현재는 뭐 이 책이 이제 10,000개라고 하지만 실제 제약회사에서는 2만 개, 3만, 4만 개 이렇게 10,000개 단위로 하나의 세트로 지금 현재 그렇게 실제로 신약 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주기세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체세포나 다른 세포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지만 어떤 그 약물의 부작용이라든지 독성 검사 또는 이 약이 어떤 환자에 대해서 효과를 가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이용은 현재 지금 이미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미 현실화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 그 동물 시험 같은 것을 생략할 수 있는가? 사실은 이제 많은 그 동물 시험, 특히 뭐 생쥐 같은 마우스 같은 그런 것들을 이런 약이 효과가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제품화돼서 나오는 약은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 어떤 대동물 단위 또는 영장류 실험, 인간 실험에까지 가서 기존에 개발된 약보다 실제로 우월한 효과를 나는 약물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영장류 실험이라는 것은 인간과 거의 유사한 99% 염색체가 거의 동일한 어떤 실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효과는 거의 인간에게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이제 황우석 박사님이 당시에 영장류 센터를 크게 건립을 했고, 그래서 영장류 실험을 통해서 그 효능을 입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가는 단계를 거치려고 했던 것이고, 그 동물 실험 과정은 그 어떤 세포 단위의 유용성을 증명된다고 해서 생략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조금 보완을 하자면 이미 줄기세포가 실제 수립됐다 하더라도 예방 과정에서 여러 돌연 변이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소년에게 임상실험 적용하기 전에는 DNA나 어떤 돌연 변이를 반드시 체크하고 의사가 주입을 했을 거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제가 그 사기를 쳐서 줄기세포가 없는데 수용한 줄기세포를 마치 둔갑을 해서 임상시험을 진행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저도 좀 답변을 드리는데 일론 머스크 얘기보다 황 박사님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아마 저희 스위덴 선배님 같으신데요. 제가 그때는 석사 과정에 있었습니다. 석사 연구를 하고 있었고 저희가 그 당시에 개 척수가 절단된 재생을 위한 연구를 하고 그 연구 결과를 의대팀에게 발표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저희가 발표를 하면 앉아계시던 의사 선생님들이 야 스위덴 니들이 사람의 그 척수를 알아? 사람의 치료를 니들이 이렇게
선을 넘지 마, 뭐 이런 식의 핀잔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공동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 간의 말씀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실은 제가 박사 과정은 수의대가 아닌 의대에 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고등학교는 모르겠지만 경기고 대전고의 그런 관계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수의대 의대의 그런 어떤 문제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박사 과정을 그래 나는 의대를 가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치과대학을 가긴 했습니다. 의대에서 거부를 했고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학내에서 좀 그 당시에 약간 웃긴 얘기 같지만 미움받는 두 분의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한 분은 조국 대표님이었고 한 분은 황우석 박사님이었습니다. 조국 교수님은 왜 조국 대표님 아시죠, 교수님? 조국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되게 인기가 많았는데요. 일단 미남이시고 특히 여학생들이 되게 좋아했어서 그래서 교수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조국은 아직도 머리 헤어스타일 저렇게 하고 다니냐 뭐 이런 약간 뭐 속된 말로 시기 질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황우석 박사님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 경호를 했거든요. 경호를 하다 보니까 학내 행사가 있으면 총장인 정상 총장보다 황우석 교수님이 좀 더 경호를 받게 되다 보니 의전이나 이런 상황에서 그냥 보면 이제 총장보다 더 좀 대우를 받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학내에서도 또 그리고 수의대 내에서도 약간 시기 질투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좀 가벼워 보이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생각보다는 저는 그게 상당히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 문제가 그 의대에서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하고는 완전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그 당시에 수의대에 석사 과정으로 연구에 참여하고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역시 뭐 어떤 걸 판단할 때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요인이지 않을까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그 시선의 높이가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는 이 한 분 한 분의 그 어마어마한 서사는 너무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급장 빼고 진검승부하자는 거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 서사나 주장 말고 아주 농축된 거 다 듣고 싶은 얘기 많지만 마지막으로 한 분이나 두 분만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사적 마인드가 커가지고 중간에 자르질 못했어요. 네. 지금부터 공적 마인드로 그 한두 분만 봤는데 잠깐만요. 아시겠지만 노무현 순례길 깨양연구소에서 주관하는데 깨양연구소 소장님 민서희 소장님한테도 한번 마이크 한번 드리겠습니다. 20년 전에는 어게나우석 대표로 활동을 했고요. 지금은 깨양연구소 소장하고 인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의사분들이 황우석을 수의사기 때문에 너가 잘나가면 그건 못 그랬다 그런 얘기 저희 현장에서 직접 다뤄가서 많이 들었고요. 그런 거 말고 이 자리에서는 그런 거를 여쭤보고 싶지는 않고요. 만약에 여기 피디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책에 있는 이게 팩트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렇게 우리도 20년 전에 그렇게 공부를 했고 부족했던 부분을 많이 오늘 저도 배웠는데 어제 밤새도록 읽었고요. 이봉구 변호사님한테 질문을 지금 드리고 싶고 정용원 박사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지금 요게 팩트라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공방전이 벌어질 때 의학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디펜스 할 수 있는지 박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재심이라는 것은 그 법률에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는 뭐 관련 증거가 조작되었을 때 뭐 이런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재심 요건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재심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공방전이 벌어질 때 일단 그 NT1이 처녀생식이냐 뭐 복제주기 제품이라 하면 사실 여러 법적인 그 다툼에 있어서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되진 않아서 그러니까 어떤 그 재심하고는 별도일 것 같고요. 별도로 들어간다면 과학적인 학계에서 NT1이 그 처녀생식이냐 복제주기 제품이냐를 다툼을 할 때 있어서 그 하버드 논문이 항상 스탠다드로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논문이 여러 가지 통계적이라든지 또 여러 분석 방법에 있어서의 미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사실 이제 저희들이 뭐 레터 형식이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어떤 반론 형식으로 학술지에다가 이의를 신청해서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전혀를 충분히 실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니요. 마지막으로 그 당시에 지금 노광준 PD님이 있었다면 당시에 KBS PD로서 추정 60분 PD로서 제가 문영렬 PD님을 처음 뵙게 된 게 나는 죽어서도 살지만 KBS는 영원히 죽을 것이다라는 그런 그 문장이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에 소송으로도 방송 내라고 승소까지 했는데도 못하고 그리고 여러 어려움을 겪고 했던 그 문영렬 PD님의 뭐 질의든 자유발언이든 5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KBS 문영렬 PD입니다. 우리 이 사건이 벌써 20년이 다 돼가는데요. 예, 뭐 일단 이 사건이 정말 하나의 사건이 진실을 규명하는데 정말 20년 전 세월이 걸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어려운 사건이었고, 예,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의학팀에서 또 한 6년 동안 공부하면서 당시 사건 관계자들 교수님들을 다 의대분들 다 만나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때 서울대 이 조사를 주도했던 교수님들도 의사님들도 이제 황 박사님이 세트한테 그때 당시에 세트한테 좀 당했구나라고 이렇게 진실을 다 이제 알고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이제 됐더라고요. 전부 그 당시에 주도했던 의대 교수님도 많이. 근데 문실 교수님 모르겠어요. 나머지 이제 우리 주도했던 분들이 다 많이 바뀌었고 생각이.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이게 특허라든지 세트의 특허들 그래도 전부 이게 NT1의 진실이랑 다 연결되는 사건들이거든요. 이 사건이 그나마 또 못 찾던 것도 NT1이 천연생식자라고 사고대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우리 국내에서도 또 한 교수분이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다 이 논쟁이 무너지고 또 다시 천연생식자 그러니까 또 이것이 그냥 또 이제 허박사님 또 이제 횡령이도 나오고 또 가해 사건이 또 나오고 이런 것처럼 저는 NT1이라는 게 이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과학적 영역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언론계에서라든지 이 대중을 다루는 언론에서는 시간식이 과학의 영역이고 의학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일반인들의 영역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 NT1의 이 의학적인 그 진실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게 제일 모든 이 사건의 핵심 과제다. 그거는 또 사실 의학이라는 게 생명을 다루고 인간의 생명이라든지 안성동성을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교수들도 된 공식적인 논문, 다 논문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전부 그렇죠? 논문도 다 이제 수많은 논문이 쌓여서 이제 메타 분석이라든지 이제 과학적 결과들이, 의학적인 결과들이 많이 나온 다음에 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학계랑은 어떻게 좀 같이 해서 이거를 공식적인 논문에 지금 들어보니까 이제 하버드의 논문을 공개할 정도면 정말 SCI 논문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우수한 가치가 있는 의학적 사실, 검증 사실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좀 학계랑 같이 해서 공식적인 논문으로 과학적인 검증 세계로 들어가보는 게 어떨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사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마디 할게요. 그 하버드 논문 그러면 이미 잘 썼지만 되게 겁을 먹을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전문적인 거는 정 선생님이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그걸 하면서 자신을 얻는 게 뭐냐면 이걸 학부학생이 교수한테 너는 실험 계획서 해봐. 그렇게 이게 목재냐 아니냐 하려면 이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모나리자 그림을 정확하게 복제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모나리자를 가져올 수 없으면 루브르에 가서 인식이 제발 될 거예요. 원판하고. 그런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거 아는데 정선생이 발견한 거 제가 광고를 제가 합니다. 거기서 1000개의 마크를 하나의 블록으로 그림을 그렸다. 사실 처음에 법정에서 그 그림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쇼크 받았어요. 근데 그 그림을 요번에 일일이 까보니까 자기네가 빨간색을 만들려고 이 블록 단위를 지름하고 옮겼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논문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소위 방구 피는 사람들인데 이놈들이 이거 아닌 것 같다. 이걸 진짜 읽어보고 거기 저 자리에 설명했으면 이 그림이 나올 수가 없는 걸 알았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우선 기본적으로 이거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았다. 그걸 하버드로 옮긴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몇 가지 이번에 새로 나온 것들을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면 사실 그 논문 핵심은 그 S&P 검사가 2.3%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5%까지는 이염소값이 있어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3%의 정확도라고 했지만 그 S&P 검사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9.8%, 0.2% 정도 오류밖에 없어야 되는데 우리 10배가 넘는 그런 그 오류율이 논문에 기재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어떤 오류율을 측정하기 위해서 X 염색체에서만 발현하는 S&P 마커들을 해서 오류율을 측정을 하면서 그것을 XY 염색체가 있는 수정한 배아지기 세포에서 오류율을 체크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Y 염색체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 X 염색체만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X 염색체 마커 한 500개 정도 되는 것 중에서 상당수는 Y 염색체도 공동으로 존재하고 있는 마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원래는 X 염색체 하나가 있으면 말씀드린 2명이 나와야 되는데 Y 염색체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2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류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사실은 그 NT1에서는 X 염색체가 하나만이 돌연변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X 염색체에서 나온 마커 값만을 측정해서 여기는 다 동형이 나와야 되는데 이 형이 몇 개 나와야지 그렇게 세고 나면 저희들이 가진 데이터를 세봤더니
9,000개 중에서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저희들이 생각하는 오류는 0.02%, 그리고 논문에서 말하는 오류는 2.3%, 100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접합, 동용접합을 가르는 실자가 들려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오류가 있고요. 그 외에 말씀드렸듯이 통계학적으로 1000개를 하나의 블록으로 산정하고 거기서 나오는 오류를 확률적으로 계산했는데 실제 경우에는 마커가 한 150개가 있는 것을 하나의 블록으로 삼아버리면 거기서는 새롭게 통계를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150개의 마커를 사용했을 때 몇 개 정도의 이용이 있어야 이것을 유효하다고 판정할 수 있는가라는 통계 분석이 다시 들어갔어야죠. 그래서 그런 과정 전혀 문제 없었고 자기들은 마치 하나의 블록이 1000개로 바뀐 거냐 논문에 그렇게 기술되어 있는 굉장히 통계적 오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지금 시간에 관계가 말할 수 없는 오류들이 있는데 그런 잘못된 오류들은 반드시 학회에서는 수정해야 될 거고 그럼 이것을 수정하는 권한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없고요. 황 박사님이 그 NT1의 어떤 가지고 있던 어떤 권리가 있으셔서 만약 하신다면 황박사 연구팀에서 주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제가 참여를 원하시면 저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만약 주어진다면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복숭아겠어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그 책을 보실 때, 제가 하버드에 보니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거꾸로 보세요. 아니 어떻게 하버드에 이런 사건을 할 수 있을까? 그걸 보니까 아까 이 변리사님이 얘기했지만 특허라는 게 이 외국 사람들이 이미 특허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생지 특허를 했거든요. 생지 천연생식 특허. 그런데 이게 천연생식 줄기세포라고 하더라도 가임 주부에게는, 그러니까 난자를 생산할 수 있는 주부에게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재가 아니라도, 목재 배아줄기세포가 아니라도 이 천연생식 배아줄기세포 가지고 치료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 생지 배아하고 박사님을 이거 천연생식이라고 남의 걸 갖다가 지네가 비판한 논문 가지고 특허를 낸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왜 이 짓거리를 했을까? 거기서 핵심이 특허래, 특허. 우리도 그래서 이 특허를 발견하고 이해를 한 거예요. 전부. 네,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분 한 분의 어마어마한 서사 때문에 울컥하는 순간들이 서로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뭘 더 안 해도 지금 남은 시간 뒤풀이도 있어야 되고 그거 해야 되니까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 마이크 욕심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내어주신 소중한 의견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면순례길 깨양연구소에서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주신 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신부와 진행을 도맡아 수고해주신 장철민 의원실과 노면순례길 대장단과 깨양연구소 스태프 여러분, 그 다음에 현장 영상 촬영 및 사진, 기록 여러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한 발표를 통해 큰 화두를 던져주신 노광준 PD님께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장철민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제1회 국회 타운홀 미팅을 모두 마치며 뒤풀이든 오늘 이후의 순간에든 예전에는 20년 전에는 나의 호기심이나 나의 지적 수고를 엄청난 노동을 발휘해가면서 돈과 시간, 건강 다 해쳐가면서 했다면 그 다음에 내 인생 망가질 용기까지 해서 실제로 망가졌죠. 직업이 바뀌고 재산 탕진됐고 병 얻었고 그런 게 있다면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에 사람 사는 세상이 왔어요. 여러분들한테 수많은 특출난 에이전시도 나올 수 있는 시절이니까
지금 뭐가 여기에 대한 학습이 안 된 분들은 멀리 보고 학습하고 성찰하면서 책임을 다하는 시민으로 가고, 그동안에 학습하고 성찰하고 책임을 다했던 우리 시민들의 그 서사 뒤풀이에서 하시자. 뒤풀이에서.